아저씨,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폭풍 속 어린 동자승의 손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뻗었습니다. 그녀의 염주 팔찌 한 알이 쓰러진 장군의 가슴에 닿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유디티 장군이었고 그의 군번줄엔 세상을 뒤집을 군사기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살렸지만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10년 뒤 바다 위에서 다시 마주한 진실. 과연 바다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해 바다는 그날 밤 미쳐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 아래 파도는 거대한 검은 벽처럼 솟아올랐다가 모래사장을 집어삼켰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광기 어린 파도 속에서 한 남자의 몸이 떠밀려 왔어요. 남자는 모래 위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피와 모래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죠. 낡은 군복 위로 비가 쏟아졌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축 늘어진 채 모래 위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엔 오래된 총상 흉터가 있었고 손에는 단검으로 베인 듯한 깊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은 반쯤 찢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었을 법한 작은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재현. 그가 바로 과거 해군 특수전전단, 약칭 UDT 시절 바다의 늑대라 불리던 전설의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윤재현의 모습은 전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바다에 버려진 한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작은 인형이 나타났어요. 삭발한 소녀가 바람에 몸을 휘청이며 달려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혜원. 바다절에 머물고 있는 13살 아이였죠. 혜원은 절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번개 불빛 사이로 모래 위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던 겁니다. 혜원은 윤재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소녀의 작은 손이 윤재현의 얼굴을 덮은 모래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어요. 차가운 빗물이 윤재현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지만 눈꺼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울먹이며 윤재현의 어깨를 흔들었죠. 눈 좀 떠보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윤재현은 반응이 없었어요. 혜원은 윤재현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혜원의 손목에 걸려있던 염주 팔찌가 끊어지며 구슬한 알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구슬은 모래 위를 굴러 윤재현의 가슴 위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잠시 멈춰있던 윤재현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숨을 멈췄어요. 아저씨? 윤재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눈이 열렸죠. 하지만 초점은 흐릿했고 눈동자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윤재현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내 짓이구나. 혜원은 윤재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윤재현의 팔을 잡고 있는 힘껏 끌어당겼죠. 일어나세요, 아저씨. 절까지 가야 해요. 하지만 윤재현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혜원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혜원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파도 소리, 천둥 소리,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죠. 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윤재현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끌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모래는 발을 잡아당겼고 바람은 몸을 밀쳐냈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까지의 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혜원의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소녀는 이를 악물고 윤재현을 끌었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포효했고 파도는 두 사람을 다시 삼키려는 듯 밀려왔죠. 마침내 절의 돌계단이 보였습니다. 혜원은 마지막 힘을 짜내 윤재현을 계단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혜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녀는 윤재현의 몸 옆에 쓰러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스님, 스님.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절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절 안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그리고 한 노승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일성 스님이었죠. 스님은 쓰러진 윤재현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성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안으로 옮기자꾸나. 혜원과 일성 스님은 윤재현을 절 안으로 옮겼습니다. 법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 윤재현을 눕히고 일성 스님은 상처를 닦기 시작했죠. 혜원은 스님 옆에서 물수건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이분 누구예요? 일성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윤재현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새 폭풍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절 안은 고요했어요. 윤재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혜원은 방 한쪽에서 졸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일성 스님은 밤새 윤재현 곁을 지켰죠. 스님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마치 오랜 과거의 죄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폭풍은 잦아들었고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죠. 그리고 윤재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현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나무 대들보가 가로지르고 있는 오래된 천장이었죠. 어디선가 향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왔습니다. 윤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불단이 있었고 그 앞에는 삭발한 소녀와 노승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일성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긴 바다절이네. 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네를 끌어냈지. 어젯밤 폭풍 속에서 말일세. 윤재현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죠. 윤재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네. 아직은 말일세. 스님은 윤재현 곁으로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윤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였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윤재현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죠. 윤재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윤재현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UDT 출신답게 고통을 견디는 법은 몸에 배어 있었죠. 윤재현은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윤재현의 손이 목으로 향했습니다. 군번줄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윤재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목을 더듬었지만 군번줄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재현은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번줄. 내 군번줄이 어디 있습니까? 일성 스님이 방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네. 하지만 반쯤 찢어져 있더군. 윤재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주머니는 입구가 찢어진 채 텅 비어 있었어요. 윤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 그 안에는 20년 전 묻힌 진실이 담긴 군사기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의 기록, 사고 보고서, 그리고 은폐된 명령서까지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USB는 사라졌습니다. 윤재현의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수, 내 짓이구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박태수, 윤재현의 부하였고 과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대원의 아들이었죠. 윤재현은 박태수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윤재현을 배신했어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찢어진 군번줄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어젯밤의 광기는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의 마음속 폭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일성 스님이 윤재현의 옆에 섰습니다. 자네 무엇을 잃었나? 스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윤재현은 고개를 돌려 일성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재현은 멈칫했죠. 일성 스님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윤재현은 스님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스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일성 스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자네가 윤재현 장군이란 것도 알고 있네. 윤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일성 스님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전 자네는 8명의 대원을 잃었지. 태풍 속 훈련에서 말일세. 윤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스님은? 일성 스님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스님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그날 거기 있었네. 자네의 동기였지. 윤재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동기. 그날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동기 중 한 명. 일성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살았지만 8명을 구하지 못했네.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군복을 벗고 이곳에 왔지. 윤재현은 스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구조팀에 있던 한 대원. 살아남은 자들을 끌어올렸지만 8명은 결국 건져 올리지 못했던 그 대원.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상훈. 상훈이 형입니까?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일성이라 부르네. 속세의 이름은 버렸지. 윤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박상훈. 그날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를 구조했던 대원. 그리고 박태수의 아버지가 그날 죽었던 8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아버지의 죽음이 은폐되었다고 믿었고 윤재현을 원망했던 거죠. 일성 스님은 윤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도 그 죄의 바다에 갇혀 있었지 않나?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나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묻은 건 결국 저였으니까요. 혜원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죠. 방 안에는 두 노병만 남았습니다. 한 명은 군복을 입었고 한 명은 승복을 입었지만 둘 다 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윤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수가 제게서 USB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는데 일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은 물건이 아니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지.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다시 이곳을 찾아올 터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군 정보부 건물은 새벽부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6층에 위치한 작전과장실, 그곳에서 박태수 대령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박태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태수의 손에는 보고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윤재현 장군 수색 결과 보고서. 박태수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서해안 일대 수색 작전, 해경과의 합동 수색, 해저 탐색까지 모든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한 줄이었죠. 생존 가능성 희박, 시신 미발견. 박태수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생존 가능성 희박이라. 박태수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보고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박태수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윤재현 장군 실종 처리 건의안이었죠. 박태수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굵고 강한 필체였어요. 문이 노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문이 열리고 젊은 장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등병 시절부터 박태수를 따라다닌 신복이었죠. 대령님 부르셨습니까? 박태수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걸 참모총장실에 올려. 오늘 안으로 결제받아. 장교는 서류를 받아들며 제목을 훑어봤어요.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령님, 이건 윤재현 장군님을. 박태수가 장교를 쏘아봤어요. 장군님? 이제 장군이 아니야. 실종자일 뿐이지. 박태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장교가 나가려는 순간 박태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장교가 멈춰 섰어요. 박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함께 처리해. 급한 건이야. 장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바다절 토지 수용 및 철거 명령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대령님, 이건 민간절인데 왜? 박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절 근처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지. 박태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장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문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장교가 나가자 박태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박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상자를 꺼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상자 안에는 낡은 단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UDT 제식 단검이었어요. 칼날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명예를 지키는 자에게 윤재현. 박태수는 단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20년 전 박태수가 UDT에 처음 배치되었을 때 윤재현이 직접 선물했던 칼이었습니다. 당시 윤재현은 말했죠.
이 칼은 명예를 지키는 칼이야. 내가 군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을 때만 쓰도록 해. 박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예라. 박태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박태수에게 명예란 말은 이제 공허했습니다. 아버지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 죽음은 은폐되었죠. 국가는 진실을 숨겼고 윤재현은 침묵했습니다. 박태수는 단검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태수는 단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스승님, 당신은 이 칼의 의미를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박태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고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박태수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박정훈 상사, 순직. 단 2줄의 기록이었죠. 사고 경위도 구조 시도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훈장 하나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장군이 되었죠. 박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해요. 실종자로 처리되고 잊혀지는 거예요. 박태수는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을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핏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어요. 박태수는 천으로 칼날을 닦았습니다.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죠. 이젠 복수의 칼입니다, 스승님. 박태수는 단검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걸쳤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죠. 박태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몇몇만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검은색 SUV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전투복을 입은 대원 4명이 서 있었죠. 박태수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특수작전팀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대원들을 바라봤어요. 출발한다. 목적지는 서해안 바다절이야. 대원들은 일제히 격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박태수는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2대의 차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서해안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박태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박태수의 손은 허리춤의 단검을 만지작거렸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다절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회원은 부엌에서 저녁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고 윤재영과 일성 스님은 법당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2 사람 사이에는 차 한 잔씩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윤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아니, 상훈이 형. 일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 이름은 버렸네. 일성이라 불러주게. 윤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성 스님, 어째서 제 이름을 아신 겁니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일성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네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군. 20년이 지났어도 말일세. 스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네 소식을 계속 들어왔네. UDT의 전설, 바다의 늑대라 불리는 윤재현 장군. 자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도망친 거죠. 윤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날의 진실에서 도망치고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윤재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놈입니다.
일성 스님은 윤재현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자네만 비겁했던 건 아니네.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 스님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우리가 구하지 못한 8명 모두 내 손으로 끌어올려야 했는데 결국 하나도 구하지 못했네. 윤재현이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태풍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성 스님이 손을 저었어요. 최선이라. 그 말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법당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소리. 마치 과거의 기억이 계속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박정훈 상사, 태수 아버지 말입니다. 일성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시나?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훈련을 지시했으니까요. 일성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정훈 상사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네. 내가 구조 로프를 내렸을 때 그분이 로프를 잡았지. 윤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왜? 일성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네. 로프가 끊어졌고 박 상사는 다시 바다로 떨어졌어. 윤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일성 스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이었지. 상부에서는 사고를 축소하고 싶어 했네. 구조시도 기록을 지우고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지. 윤재현은 주먹으로 마루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그걸 막았어야 했는데. 일성 스님은 윤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네 혼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네. 조직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모두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휘관이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제 명예와 계급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일성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도 그 죄의 바다에 갇혀 있었지 않나?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스님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윤재현은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죠. 승진할 때마다, 훈장을 받을 때마다 윤재현의 가슴 속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태수는 몇 년 전부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눈치챈 거지. 윤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한 건가? 일성 스님은 윤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를 죽이려 한 게 아니네. 자네에게서 증거를 빼앗으려 한 거지. USB 말일세. 윤재현은 찢어진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미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고. 일성 스님이 윤재현의 말을 끊었어요. 증거는 물건이 아니네. 자네 자신이 증인이지 않은가. 윤재현은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증인이라.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네. 자네와 나 그리고 몇몇 상부 인사들 뿐이지. 자네가 입을 연다면 진실은 드러날 거네. 하지만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는 순간 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직의 명예가. 일성 스님이 윤재현의 말을 다시 끊었어요. 명예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네. 자네도 그걸 알고 있지 않은가?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윤재현은 조직의 일원이었고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윤재현의 의무였죠. 일성 스님은 차를 다시 따르며 말했습니다. 자네, 왜 바다에 빠진 줄 아나? 윤재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태수가. 일성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스스로 뛰어든 거 아닌가? 진실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말일세. 윤재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의 말이 또다시 전곡을 찔렀어요. 사실 윤재현은 박태수와의 대면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USB를 빼앗기고 바다로 떨어질 때도 윤재현은 몸부림치지 않았죠. 어쩌면 윤재현은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성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살았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지. 윤재현은 스님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 말입니까? 일성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속죄일세. 진실을 밝히고 죽은 이들에게 명예를 돌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네. 그때 회원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스님, 공양 준비됐어요.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가세. 배를 채우고 다시 이야기하세. 윤재현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윤재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바다에서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절은 하얀 안개에 둘러싸였고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저녁 공양을 마친 윤재현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죠. 윤재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성 스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속죄일세. 진실을 밝히고 죽은 이들에게 명예를 돌려주는 것. 윤재현은 20년 동안 회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절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윤재현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죠. 안개 사이로 검은 SUV 2대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전투복을 입은 대원 4명과 코트를 입은 한 남자. 윤재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태수였어요. 멀리서도 박태수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죠. 법당에서는 일성 스님이 이미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윤재현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원이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성 스님은 회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회원아,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나올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회원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스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소녀는 뒤돌아보며 방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수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대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박태수만 홀로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태수의 손에는 무언가 쥐어져 있었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단검이었습니다. 윤재현은 그 단검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박태수에게 선물했던 UDT 단검이었죠. 윤재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태수가 그 칼을 들고 왔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윤재현과 일성 스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장군님, 여기 계셨군요. 박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윤재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박태수는 단검을 들어 올렸어요. 칼날이 법당의 촛불을 반사하며
붉게 빛났습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장군님?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예를 지키는 칼이라고 하셨죠. 윤재현은 단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건 명예의 칼이었다. 박태수가 비웃었어요. 명예라고요? 박태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장군님이 말하는 명예가 뭡니까? 진실을 묻고 죽은 이들을 외면하는 게 명예입니까?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수의 말이 맞았어요. 윤재현이 지켜온 것은 명예가 아니라 조직의 체면이었고 자신의 아니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죠. 박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피, 그날의 명령, 모두 이 칼에 묻어 있죠. 박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구조 로프가 있었고 아버지는 그걸 잡았어요. 하지만 로프가 끊어졌죠. 누가 끊었습니까? 일성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끊지 않았네. 파도가 너무 거셌고 로프가 견디지 못했지. 박태수는 일성 스님을 쏘아봤어요. 당신이 박상훈이죠? 당시 구조팀장이었던. 일성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일성이라 부르네. 박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성이라. 속세를 떠나 죄를 씻으려 했나요? 일성 스님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씻으려 한 게 아니라 함께 살려 했네. 죄책감과 함께 말일세. 박태수는 다시 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달랐죠. 계급장을 하나씩 달면서 진실을 묻었습니다. 그게 명예입니까? 윤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박태수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태수가 윤재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단검을 든 손이 윤재현을 향했어요. 이젠 복수의 칼입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것처럼 장군님도 사라져야 합니다. 윤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박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비겁했고 진실을 외면했지. 윤재현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원한다면 이 칼로 나를 찔러라.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 박태수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단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태수는 윤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칼끝이 윤재현의 가슴을 향했죠. 일성 스님이 외쳤습니다. 안 돼. 일성 스님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스님은 몸으로 윤재현을 가리고 박태수가 휘두른 단검을 맨손으로 잡았어요. 칼날이 일성 스님의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일성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태수는 놀라 멈칫했어요. 왜 막습니까? 일성 스님은 단검을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칼은 피를 부르는 칼이 아니네. 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어요. 피가 아니라 진심을 닦는 데 써야지. 박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라고요? 아버지는 진심으로 나라를 섬겼지만 나라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일성 스님은 박태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버린 게 아니네. 지키지 못한 거지. 우리 모두가 말일세.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법당 문이 활짝 열리며 바람이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향로에 재가 날렸죠. 박태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져 금속성 소리를 냈어요. 일성 스님은 피 흐르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에서 떨어진 피 한 방울이 바닥에 굴러있던 회원의 염주 위로 떨어졌어요. 붉은 피가 흰 염주를 적셨습니다. 일성 스님은 염주를 집어들었죠. 이 피는 증오가 아니라 용서를 위한 거네. 박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박태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증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태수는 바닥의 단검을 바라보며 흐느꼈죠. 윤재현은 박태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정말 미안하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당 안은 묘한 평화에 감싸였어요. 법당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박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죠. 박태수는 일어서며 윤재현을 노려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20년이 지워집니까? 윤재현은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워지지 않는다. 알고 있다. 박태수는 단검을 쥔 손을 떨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수는 뒤돌아 법당 밖으로 나갔어요. 윤재현이 박태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일성 스님도 피 흐르는 손을 감싸쥐고 뒤따랐죠. 밖은 여전히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절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바다를 향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아래로는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있었어요. 박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박태수의 분노에 호응하는 듯 했어요. 윤재현이 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야, 그만하자. 이제 그만. 박태수가 윤재현을 향해 단검을 겨눴어요. 그만하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박태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박태수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박태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이었죠. 박태수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위선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윤재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태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윤재현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재현은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난 살리려 했어. 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살리려 했다고요? 거짓말.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모두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은 건 나 자신이었지. 천둥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와 윤재현은 빗속에 서 있었죠.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박태수는 단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묻었다고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윤재현은 눈을 감았어요.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지면 내 경력이 끝나고 조직이 흔들릴까봐. 윤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비겁했어. 인정한다. 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겁했다고 인정한다고 끝입니까? 박태수는 윤재현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명예도 없이 죽고 기록에서 지워지고. 박태수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윤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서 윤재현은 박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태수야. 내 아버지께, 그리고 너에게. 윤재현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 박태수는 윤재현을 내려다봤습니다. 단검을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박태수는 단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끝이 윤재현의 목을 향했죠. 일성 스님이 외쳤습니다.
태수. 하지만 박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어요. 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빗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혜원은 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박태수는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다는 모든 걸 봤어요. 그날도 오늘도. 혜원은 절벽 아래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다는 사람의 거짓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박태수는 혜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원은 윤재현을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여기 온 건 바다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드러내라고요. 혜원은 박태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 것도 바다가 부른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박태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빗물과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죠. 박태수는 뒤로 물러섰는데 발이 절벽 끝에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박태수가 절벽 끝으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윤재현이 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윤재현은 있는 힘껏 박태수를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윤재현의 몸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죠. 일성 스님이 달려와 박태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박태수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어요. 박태수는 절벽 위에 쓰러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박태수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박태수의 손에서 단검이 미끄러졌어요. 단검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단검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단검은 회전하며 아래로 떨어졌고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요. 은빛 칼날이 마지막으로 번쩍이더니 바다가 단검을 삼켜버렸습니다. 명예의 칼도 복수의 칼도 아닌 이제는 그저 바닷속 쇠붙이가 되었죠. 혜원이 절벽 끝에 섰습니다. 소녀는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바다는 모든 걸 받아줘요. 증오도 슬픔도. 혜원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평화로 돌려줘요. 천둥 소리가 멎었습니다. 번개도 멈췄어요.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하늘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빗속에 서 있었죠. 박태수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재영과 일성 스님은 박태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박태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바다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성 스님이 입적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단검에 베인 손바닥 상처가 깊었고 노안이 겹쳐 스님은 결국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윤재현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자네, 이제 자유롭게 되게. 그것이 일성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작은 다비식이 치러졌습니다. 절 뒤편 언덕에서 스님의 몸이 하늘로 돌아갔고 유골은 작은 항아리에 담겼어요. 혜원은 밤새 울었습니다. 윤재영과 박태수는 말없이 스님의 다비식을 지켜봤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연기 속에는 과거의 죄와 슬픔이 함께 타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다비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윤재현을 찾아왔어요. 박태수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윤재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를 건넸죠. 장군님, 이걸 돌려드립니다. 윤재현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윤재현이 빼앗겼던 그 USB였습니다. 윤재현은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박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실은 제가 감출 게 아니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고요. 윤재현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겨 있었죠. 작전 기록, 사고 보고서, 은폐 명령서, 구조 실패 보고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찢어진 군번줄을 꺼내 USB를 다시 그 안에 넣었어요. 비록 찢어졌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군용 차량 세대가 바다 절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헌병대원들이 내렸습니다. 헌병대장이 절 안으로 들어왔죠. 윤재현 장군님, 군 본부의 명령으로 호송하러 왔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재현은 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성 스님의 유골함이 불단 앞에 모셔져 있었어요. 작은 영정 사진 속에서 일성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고 계셨습니다. 윤재현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죠. 손에는 군번줄과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진실에서 책임에서. 윤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윤재현은 눈을 떴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윤재현은 군번줄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20년 전 묻힌 진실이요. 헌병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재현은 USB를 헌병대장에게 건넸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진실을 은폐한 것도 침묵한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장군님, 윤재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을 채워주십시오. 헌병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이 윤재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죠. 수갑이 채워진 윤재현은 다시 일성 스님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젠 제 죄를 바다에 씻겠습니다. 윤재현은 깊이 절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씻어내겠습니다. 혜원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피로 물든 염주가 들려 있었어요. 일성 스님이 단검을 잡을 때 흘린 피가 묻은 염주였습니다. 혜원은 염주를 스님의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혜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스님이 마지막으로 잡으신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기도를 담은 염주예요. 혜원은 염주를 바라봤어요. 스님은 이 염주로 증오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기도하셨고요. 윤재현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13살 소녀였지만 혜원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윤재현은 다시 영정을 바라봤죠. 스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하셨어. 박태수도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태수는 윤재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일성 스님께 절했습니다.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죄를 짊어진 사람들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헌병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윤재현은 일어섰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이었지만 윤재현은 담담히 걸어 나갔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며 윤재현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박태수가 윤재현을 따라 나왔습니다. 장군님,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재현은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아니다, 태수야. 너는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야.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증오에 눈이 멀어 복수만 생각했어요. 윤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 거야. 윤재현은 차량 쪽으로 걸어갔어요. 헌병대원들이 윤재현을 호송했습니다. 윤재현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죠. 혜원이 절 마루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재현도 수갑찬 손을 들어 혜원에게 흔들었어요. 차문이 닫혔고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량은 천천히 출발했죠. 박태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법당으로 돌아가 다시 일성 스님께 절했어요. 스님,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혜원은 염주를 손에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모래가 드러나고 오래된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정화하고 있었죠. 혜원은 염주를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스님, 그분들을 지켜주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절은 고요한 평화에 잠겼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윤재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은폐되었던 사고 기록이 공개되었고 희생된 8명의 대원들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어요. 박정훈 상사를 비롯한 8분 모두에게 추서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윤재현은 군 기밀 은폐와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계급은 박탈되었고 윤재현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박태수는 군에 남았습니다. 윤재현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죠. 박태수는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하며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훈련 중 박태수는 자주 말했어요.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데 있다. 박태수는 일성 스님과 윤재현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다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거 명령은 취소되었고 절은 평화를 되찾았죠. 일성 스님의 유골함은 법당에 모셔져 있었고 매일 아침 향이 피워졌습니다. 혜원은 스님의 뜻을 이어 절을 지켰어요. 하지만 혜원에게는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부산 해군사관학교 2035년 3월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 새로운 생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입학식을 앞둔 아침이었어요. 흰 제복을 입은 생도 후보생들이 광장에 정렬했습니다. 그 중에는 환속한 혜원도 있었죠. 혜원은 이제 17이었습니다. 10년 전 앙상했던 소녀는 이제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 꼿꼿한 자세,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혜원은 생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일성 스님의 염주 팔찌가 감겨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군번줄이 걸려 있었어요.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관학교장에 훈시가 있었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었습니다.
혜원은 다른 생도들과 함께 차렷 자세로 서서 국기를 바라봤어요. 혜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생도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혜원에게 다가왔어요. 생도님, 잠깐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켜고 질문했죠. 왜 해군을 택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바다에서 한 분을 구했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혜원은 손목의 염주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진짜 군인은 명예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혜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혔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재현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혜원은 곧 입을 열었어요. 윤재현 선생님입니다. 과거에는 장군이셨지만 이제는 명예를 내려놓으신 분이죠.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재현의 이야기는 10년 전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 윤재현 전 장군을.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은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라고요. 기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혜원은 정중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제 훈련에 들어가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혜원은 경례하고 돌아섰어요. 혜원은 해안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곳이었죠. 혜원은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10년 전 혜원은 이 바다에서 윤재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성 스님을 잃었죠. 하지만 두 분은 혜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실의 가치, 용서의 힘, 그리고 용기의 의미. 혜원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경례했어요. 오른손이 이마에 닿았고 손가락은 곧게 펴졌습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스님 그리고 선생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바람은 혜원의 얼굴을 스치고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출렁거렸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위로 무언가 반짝였어요. 은빛빛이 수면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혜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밀려오면서 모래사장에 무언가 떠밀려 왔습니다. 혜원은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단검이었습니다. 10년 전 박태수가 절벽에서 떨어뜨렸던 UDT 단검이었죠. 칼날은 녹슬어 있었지만 손잡이에 새겨진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자에게 마이너스 윤재현. 혜원은 단검을 손에 쥐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고 정화했으며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증오의 칼이 아니라 명예의 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혜원은 단검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혜원은 단검을 제복 안에 소중히 넣었어요.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죠. 혜원은 사관학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혜원의 뒤를 따랐어요. 혜원의 손목에서는 염주 팔찌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목의 군번줄도 함께 빛났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그 파도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희망도, 미래의 약속도 담겨 있었죠.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갈매기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해는 높이 떠올라 세상을 밝히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해원은 그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다는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든 죄와 용서는 다시 파도처럼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죠. 윤재현이 그랬고 박태수가 그랬으며 이제는 혜원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군인, 명예를 실천하는 사람. 바다가 증명하듯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죠.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빚 못 갚으면 이 자리 내일부터 우리가 쓴다니까. 알아들어? 쇠고기 고리가 흔들리고 조폭의 발끝이 정육점 사장님의 어깨를 짓밟았습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고무장갑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그 손, 내 이모한테 다시 올리면 후회하실 겁니다. 순식간에 조폭 셋이 바닥에 나뒹굴고 시장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팔에 문신을 드러냈습니다. UDT 해군 특수전전단.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고무장갑 여전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모가 한때 국정원의 정보원이었고 그 조폭 두목이 바로 그녀의 손에서 자란 고아원 아이였다는 사실을. 평범한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이 싸움,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의 저녁 6시 정육점 유리문이 사람의 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죠. 60대 중반의 정순애가 냉장고에 등을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집니다. 입술이 찢어져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돈 낼 거예요? 가게 넘길 거예요?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가 순애의 머리채를 움켜잡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간신히 고개를 저었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이 가게는 제 인생이에요. 절대 못 넘깁니다. 남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쇠파이프를 꺼내 손바닥에 탁탁 두드렸죠. 금속이 살에 닿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오늘부터 이 가게는 폐업입니다. 물건들 다 치우고 간판도 내리세요. 우린 내일 인테리어 업체 데리고 올 겁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오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며 살아왔죠. 손님 하나하나 얼굴을 기억하고 아이들 자라는 걸 지켜보며 함께 나이 들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조카의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빌린 돈이 이렇게 무서운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이요. 일주일만요. 제가 반드시. 시끄러.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순애의 말을 자르며
옆에 있던 고기 진열대를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고기 덩어리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애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차분한 소리였죠.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깨진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먼저 바닥에 떨어진 고무장갑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이었는데 피가 묻어 있었죠.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흩어진 고기들, 깨진 유리,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모가 보였습니다. 이모.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카를 본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모가 이 꼴이 됐네.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가 서연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족이면 빨리 데리고 나가요. 여긴 이제 우리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깨진 유리를 밟는 소리가 바삭바삭 울렸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고무장갑을 주워 들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손에 꼈죠. 이모한테 손 뗀 사람이 누구죠? 서연의 질문에 남자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서연의 어깨를 밀쳤죠. 아줌마, 여기서 영웅놀이 하지 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아 안쪽으로 비틀자 남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렸죠. 서연은 무릎을 들어 남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죠. 뭐야 이년이.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한 명의 시야를 가렸고 그 틈에 다른 한 명의 팔을 쇠고기 거리줄로 묶었죠.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뒷목을 눌러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냉장고 문 뒤에 있던 마지막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틀어 피했죠. 주먹이 냉장고 문에 박혔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는 순간 서연의 발이 남자의 무릎을 쳤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3초. 정확히 3초 만에 세 명이 모두 제압됐습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무장갑은 설거지용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용도일 때도 있습니다. 순애는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조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서연은 이모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다친 데 없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서연의 팔목을 보고 멈췄습니다. 코트 소매 사이로 희미한 문신이 보였죠. 물속을 헤엄치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문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특수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너. 서연은 이모의 말을 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더 있었죠.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스스로 나가세요. 다음엔 고무장갑이 아니라 다른 걸 낄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깨진 유리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나무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어린 시절 자신과 젊은 이모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30분 뒤였습니다. 시장 골목에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순회의 정육점 앞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서연이 순회의 입술에 난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며 물었습니다. 순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계속 조카의 팔목을 향했죠. 코트 소매 사이로 보이는 그 문신이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아, 너 언제 그런 걸 배웠니? 순애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독약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대답했죠. 이모, 저도 제 삶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족하고 이모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순애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으니까요. 그때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진술 좀 듣겠습니다. 순애가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손을 내밀어 말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모는 좀 쉬세요. 서연은 경찰관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깨진 유리문 앞에서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물었죠. 가해자들을 어떻게 제압하신 겁니까? 증인 진술에 따르면 3명을 혼자서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모가 다치는 걸 보고 막았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서연의 움직임은 단순한 정당방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계산된 동작이었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순애였고 서연은 그저 이모를 도운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무술을 배우신 적이? 예전에 조금요. 서연의 짧은 대답에 경찰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떠났죠.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이모와 함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쓸고 흩어진 고기를 모았죠. 순애는 계속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조카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된 게 어린 시절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어른이 됐습니다. 서연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빗자루를 들고 돌아봤죠. 네, 이모. 너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모.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회사 다니고 퇴근하고 가끔 이모 가게 들르고요.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 침착함, 저 차가운 판단력은 평범한 삶에서 나올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 사건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어제 저녁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일명 정육점의 정혜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60대 여성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의 조카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이들을 모두 제압했는데요. 뉴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서연의 뒷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정육점 앞에 모여들었죠. 순애 씨, 조카분이 대단하시네요. 3명을 혼자 제압했다면서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 칭찬이 쏟아졌지만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았죠. 조카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고 있던 순애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군인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정순애 씨 맞으십니까?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죠. 명함에는 무역회사 이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순애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고. 조카분을 찾습니다. 한서연 씨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죠. 마치 오래전부터 서연을 알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예전 동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하고 싶어서요. 남자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크,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이모 가게에 들른 참이었죠. 서연은 남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닌 경계였습니다. 외국인 남자 마크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원한 오랜만이네요. 요원. 그 단어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서연은 침착하게 이모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모,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제가 곧 갈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서연과 마크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크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 사람들 기억하나요?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어린 아이들 여러 명이 찍혀 있었죠. 그중 한 명의 얼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 이모를 찾아온 조폭들, 그 두목이 바로 이 아이예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죠? 당신 이모, 과거가 있더군요. 그것도 우리와 관련된. 마크의 말에 서연은 사진을 도로 건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그쪽 일과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정말 그럴까요? 어제 당신 움직임을 봤어요. 요원한 당신은 여전하더군요. 마크가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곧 다시 올 겁니다. 그 조폭들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가게 안을 돌아봤죠. 유리문 너머로 이모가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떠난 뒤 서연은 한참을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마크가 보여준 사진만 맴돌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찍힌 그 흑백 사진, 그리고 동그라미 쳐진 한 명의 얼굴. 서연아. 이모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순애가 가게 문을 열고 조카를 바라보고 있었죠.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죠. 오전 11시 장사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조카와의 대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애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은 누구니? 요원이라고 하던데. 서연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을 적시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모, 제가 군대 갔다 온 거 기억하시죠?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21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여군으로 자원 입대했죠. 그런데 제대할 때쯤 연락이 뜸해지더니 2년 뒤에야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대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뒤에 특수한 일을 했습니다. 특수한 일이? 서연은 코트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목의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죠. 물속을 헤엄치는 돌고래 형상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문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이었어요. 그 뒤에 해외 파견을 나갔고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카를 바라봤죠.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동이었어요. 미국 정보기관과 합동작전이었죠. 위험한 지역에서 인질 구출, 정보 수집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3년 전까지요.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순애는 조카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평범하게 살아요, 이모. 무역회사 다니면서 서류 업무만 해요. 총도 칼도 잡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순애는 조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쟁터를 누비고 죽음을 목격하고 사람을 지켜야 했던 시간들이.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모가 몰랐네. 아니에요. 이모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말 안 했으니까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이모의 손을 도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가게 밖에서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모. 서연이 침묵을 깼습니다.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이모도 숨기는 게 있으시죠?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순애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죠. 가게 안쪽 장롱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모도 말 안 한 게 있어. 순애가 상자를 들고 돌아와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살짝 날렸죠. 서연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순애와 어린 아이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모, 이건 25년 전이야. 내가 고아원에서 일할 때 찍은 거지.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애는 30대 중반쯤 보였고 아이들은 대여섯 살에서 10살 사이였죠. 모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고아원이요? 응. 서울 외곽에 있던 작은 고아원이었어. 나라에서 지원도 별로 없고 후원금도 적어서 항상 어려웠지. 애들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날도 많았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얼굴을 바라봤죠. 순애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뭘 하셨는데요? 아이들을 돌봤지.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런데 순애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한 아이를 가리켰죠. 앞니가 빠진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철민이야. 박철민. 6살 때 고아원에 왔어. 엄마가 죽고 아빠는 감옥에 갔대. 얼마나 말썽쟁이였는지 몰라. 맨날 동네 슈퍼에서 빵 훔치고 다른 애들이랑 싸우고.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철민. 어제 이모를 찾아온 조폭들이 말한 두목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착한 구석도 있었어. 어린애들 챙겨주고 내가 힘들어하면 물 떠다 주고. 어느 날은 우유를 훔쳐왔는데 자기가 먹으려던 게 아니라 아픈 동생한테 주려던 거였어. 순애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근데 고아원이 문을 닫았어. 재정 문제로.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랬어. 꼭 다시 만나자고. 이모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마크가 보여준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이철민이었습니다. 순애가 키우던 고아원 아이가 조폭 두목이 된 겁니다. 이모, 그럼 어제 온 사람들이 철민이가 보낸 애들이겠지. 날 찾으려고. 순애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죠. 왜 찾으려는 걸까요? 모르겠어. 25년이나 지났는데. 서연은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아래 낡은 서류 한 장이 보였죠. 서연이 꺼내 펼쳤습니다. 정부기관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이모, 이건 뭐예요? 순애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 국가정보원 협력자?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순애가 고아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정보기관의 협력자였다는 내용이었죠. 북한 공작원 가족들을 돌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모, 나도 내 삶이 있었어, 서연아. 경찰서로 출두 요청이 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어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죠. 서연과 순애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애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조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중년의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애 씨, 어제 당신을 찾아온 남자들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는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어제 제압됐던 조폭 3명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대문 쪽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입니다. 폭력, 공갈,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날카로운 눈매와 차갑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철민입니다. 이들의 두목이죠. 조사 과정에서 조직원 한 명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연과 순애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두목님이 정순애라는 이름을 찾으라고 했대요. 꼭 찾아서 데려오라고. 해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만나고 싶다고만.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이모의 손을 잡아줬죠.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조직원이 한 말입니다. 두목님이 당신을 원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대요. 정순애 씨, 원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서연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모는 예전에 고아원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원장님이라고 불렀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철민이 그 고아원 출신일 가능성이 높군요.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다만 부하들이 현장에서 과격하게 나간 것 같고요.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철민이가 날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죠.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원 3명은 폭행 및 공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철민도 곧 소환할 예정이고요. 혹시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죠. 순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걸까?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모. 이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고아원이 문 닫을 때 나도 함께 떠나야 했으니까.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울면서 매달렸던 게 기억나. 가지 말라고, 자기만 두고 가지 말라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들었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먹고 살아야 했고, 정부에서 받던 임무도 끝났으니까.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나는 이 시장으로 와서 정육점을 차렸지. 그렇게 25년이 흘렀어. 서연은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애도 자신처럼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죠.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정보를 수집했던 사람. 그런데 임무가 끝나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지원도 보호도 없었죠. 이모, 그때 어떤 임무였어요?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가족을 돌보는 거였어. 남한에 남겨진 아이들이었지. 부모는 북으로 돌아갔거나 체포됐고 아이들만 남았어. 정부에서는 그 아이들을 관찰해야 했고 나는 고아원 원장 신분으로 그 일을 맡았던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박철민도? 응. 철민이 아버지가 북한 공작원이었어. 엄마는 아버지가 잡히던 날 자살했고 철민이는 6살에 혼자 남겨졌지.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이모의 손을 꽉 잡았죠. 내가 그 아이를 돌봤어. 안아주고 밥 먹여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지. 철민이가 처음으로 웃었을 때가 기억나. 내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생전 처음 먹어보는 케이크였대. 얼마나 좋아하던지. 서연은 상상했습니다. 어린 철민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조폭 두목이 됐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이모, 철민이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죠. 연락을? 네. 어차피 찾고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뭘 원하는지. 하지만 저 아이는 이제 범죄자야. 조폭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이모를 찾고 있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요. 순애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죠. 철민이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라는 호칭을 쓰라고 했다는 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순애의 대답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왔죠.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게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크였습니다. 기다렸어요, 요원한. 마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박철민에 대한 정보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연은 순애를 뒤로 보내고 마크와 마주 섰습니다. 무슨 정보죠? 박철민은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국제무기 밀매 조직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마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젊은 시절의 순애와 한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이모가 과거에 만났던 정보원입니다. 박철민의 친부죠. 이모님은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알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에서 순애가 사진을 보고 비명을 삼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떠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파일을 남기고 떠났죠. 서연은 그 파일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모를 부축해 안쪽 방으로 데려갔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크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모, 좀 쉬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서연이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순애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 철민이 아버지 맞아.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이모 옆에 앉았죠. 무슨 얘기예요, 이모?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25년 전 고아원에 남자가 한 명 찾아왔어. 정부 사람이라고 했지. 신분증도 보여줬고 그 사람이 철민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죠. 그 사람이 말했어. 자기 아들이라고. 근데 데려갈 수 없대. 신분이 노출되면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그래서 부탁했어. 제발 잘 돌봐달라고. 자기는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그게 철민이 아버지였군요. 응. 난 그 사람이 공작원인 줄 몰랐어. 그냥 불쌍한 아버지인 줄만 알았지.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왔어. 철민이 생활비라면서. 그렇게 3년이 지났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돈도 안 들어오고 소식도 없었지. 나중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체포됐대. 간첩 혐의로. 그리고 얼마 안 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했어. 서연은 이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는 흐느끼기 시작했죠. 철민이한테 말해줄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걸.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빠가 멀리 계신다고만 했어.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이모. 근데 고아원이 문을 닫았고 나도 떠나야 했어. 철민이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지. 그냥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였어. 순애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서연은 한동안 이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모,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 아이를 버렸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서연은 일어나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낮에 봤던 나무 상자가 생각났죠. 서연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맨 아래에서 특별한 사진 하나가 나왔습니다. 테두리가 까맣게 변색된 나무 액자에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순애가 한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죠. 아이는 철민이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 사진. 서연이 사진을 들고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죠. 이게 어떻게 상자 맨 아래 있었어요. 순애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철민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이 사진은 철민이 7살 생일 때 찍은 거야.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줬고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지. 철민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사진을 받아서는 매일 밤 베개 밑에 넣고 잤어. 서연은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무 테두리는 세월에 닳아 거칠었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죠.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이모, 이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증거네요. 무슨 증거? 이모가 철민이를 사랑했다는 증거요. 이모가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는 증거.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으며 말했죠. 내일 철민이를 만나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세요. 진실을.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이모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죠.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마크가 남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박철민의 프로필이 나왔죠. 사진 속 철민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철민이의 범죄 기록이 빼곡했죠. 폭력, 공갈, 협박.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대상 범죄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조직 간 다툼이나 불법 거래 관련이었죠. 서연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박철민, 매년 12월 23일 고아원 폐허에 방문. 목격자 다수. 12월 23일. 서연은 이모에게 물어봤던 날짜가 생각났습니다. 고아원이 문을 닫은 날이었죠. 철민이는 25년 동안 매년 그날 그곳을 찾아갔던 겁니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폭 두목이 된 남자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순애를 찾는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죠.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된 머리. 25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이모, 준비됐어요?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애는 나무 액자를 품에 안고 문을 열었죠. 응, 가자. 두 사람은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박철민과의 면담을 요청했죠. 형사는 놀라워했지만 허락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겠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경찰서 면담실. 철제 문이 열리고 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죠. 철민이는 순애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원장님, 철민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철민이를 바라봤죠. 어린 시절 앞니 빠진 소년이 이제는 40대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철민아. 순애의 한마디에 철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폭 두목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얼굴이었죠. 순애는 품에서 나무 액자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철민이는 사진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거 제 사진. 내가 7살 생일 때 찍은 거지. 기억나니? 철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원장님, 죄송해요. 이렇게 되려던 게 아니었는데. 순애는 테이블 너머로 철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철민아.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지켜봤죠.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면담실에서 나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순애는 철민이와 3시간을 대화했죠. 2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철민이는 고아원을 떠난 뒤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다른 시설에서의 폭력 가출, 거리 생활, 그리고 조직에 들어가게 된 과정까지. 원장님,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철민이의 고백에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면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애가 나오자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이제 조금 편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였죠. 요원한,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급한 정보가 있어요. 서연은 이모를 먼저 집으로 데려다 주고 마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한강변 조용한 카페였죠. 마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이 자리에 앉자 마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어떤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죠. 동양인이었지만 얼굴 곳곳에 수술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김태준입니다. 국제무기 밀매상이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넘나들며 불법 무기를 거래합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마크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준과 박철민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박철민이 이 남자의 한국 거점 책임자입니다. 겉으로는 조폭 두목이지만 실제로는 무기 밀매 조직의 중간 관리자예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크는 계속 설명했죠. 문제는 김태준이 최근 서울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큰 거래가 예정돼 있어요. 우리는 이 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크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모 때문입니다. 김태준이 박철민의 약점을 알아냈어요. 정순애 씨가 과거 정보원 협력자였다는 사실까지 캐냈고요. 서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김태준은 박철민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당신 이모를 이용해서요. 조만간 움직일 겁니다. 언제죠? 모릅니다. 하지만 빠를 거예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이모에게 가야 했죠. 마크가 손을 뻗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요원한,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당신 이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됐어요. 제가 지킵니다. 서연은 마크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시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님. 시장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서연은 정육점으로 뛰어갔죠.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순애가 냉장고 앞에서 고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순애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숨을 고르며 이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모, 지금 당장 짐 싸야 돼요.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서연이 설명하려는데 가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정육점 앞에 멈췄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쪽 방에서 이모가 자고 있었지만 서연은 가게 입구에 앉아 밖을 감시했죠. 김태준이 언제 다시 올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본능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순애를 깨웠습니다. 이모, 일어나세요. 빨리요. 순애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의 긴박한 목소리에 잠이 확 깼죠. 무슨 일이야? 또 온 것 같아요. 이번엔 더 많이. 두 사람은 가게 뒤쪽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골목 양쪽에서 검은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조등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비췄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10명이 넘었습니다. 김태준이 맨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미소조차 없었죠. 정순애 씨, 기회를 드렸는데 거절하셨으니 이젠 어쩔 수 없네요. 서연이 순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죠. 김태준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
다른 쪽 골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이는 경찰 호송을 받던 중이었는데 어떻게든 빠져나온 것 같았죠. 뒤에는 조직원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김태준, 원장님한테 손대지 마. 철민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태준이 피식 웃었죠. 박철민,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넌 내 밑에서 일하는 부하일 뿐이야. 아니야. 이젠 아니지. 철민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순애와 눈이 마주쳤죠. 철민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킬게요. 이번엔 제대로.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태준은 혀를 차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죠. 둘 다 처리해. 남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랜턴 불빛이었죠. 생선가게, 야채가게, 옷가게, 떡집.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모두 랜턴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를 건드리지 마. 박 사장이 외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함쳤죠.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여긴 너희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니야. 시장 사람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30명, 40명, 5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랜턴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죠. 마크도 함께였습니다. 마크는 김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국제무기 밀매 및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김태준의 부하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손을 들었죠. 김태준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들, 닥쳐. 철민이가 김태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이 김태준을 끌고 가려 하자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원장님한테 해코지 하려던 건 너였어. 난 그냥 원장님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김태준이 연행됐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경찰차에 실렸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랜턴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